다음 3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은 의문의 세계, 즉 의문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있는데요.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 의문의 개념을 묻거나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자음의 특징과 체계를 묻는 문제, 모음의 특징과 체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원에서 의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음과 모음은 각각 어떤 특징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문의 개념과 종류부터 들어가자면 우리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합니다. 종류는 분절 의문의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일단은 자음과 모음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의문의 개념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의문의 개념은 문제로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문의 종류, 특히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두고 우리 자음 같은 경우에는 기억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없죠. 그래서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각각의 특징들까지 알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음에는 총 19개가 있고 모음에는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를 합쳐서 21개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다면 자음의 체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자음은 소리나는 위치랑 발음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소리나는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쌍기역, 키역, 이응. 이거는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에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며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은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소리가 납니다. 지읒, 쌍지읒, 치읒은 혓바닥과 입천장 앞쪽에 딱딱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며 히읗은 목청 사이에서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시옷, 쌍시옷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5가지의 소리 나는 위치가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발음기관 단면도로 보고 우리 첫 번째, 이게 입술이에요. 그래서 입술 소리라고 하고 두 번째, 혀끝과 윗니의 뒷부분,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잇몸 소리라 합니다. 세 번째, 혓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에서 나는 소리를 센입천장 소리라고요. 단단하니까 센 거고 네 번째로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여기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목청 소리라고 하고요. 해당 자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고 이 발음 기간 단면도만 보고서도 1번이 어떤 소리이고 어떤 자음이 해당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음의 분류 기준 첫 번째로 소리 나는 위치에 대해서 봤고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5가지의 소리 나는 위치는 무조건 알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리 나는 위치랑 발음 나는 방법 이렇게 2가지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발음하는 방법을 보자면 단어의 받침을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소리가 있고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것은 울림소리, 울리지 않는 것은 안 울림 소리로 울림 소리는 소리가 부드럽고 이어지는 느낌을 주며 안 울림 소리는 소리가 딱딱하고 막힌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음에 울림 소리는 4가지밖에 없어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4가지. 근데 그 중에서도 리을은 흐름 소리고 나머지 니은, 미음, 이응은 콧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4가지가 다 울림 소리에 속한다는 거.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다 안 울림 소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흐름 소리에는 리을밖에 없고요. 콧소리에는 니은, 미음, 이응이 있습니다. 콧소리는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코를 막고 발음을 하면 니은, 미음, 이응이 제대로 발음이 안 돼요. 하지만 리을은 코를 막아도 동일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흐름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졸랑졸랑, 쫄랑쫄랑, 촐랑촐랑 우리 지읒, 쌍지읒, 치읒 그리고 단단, 딴딴, 탄탄 디귿, 쌍디귿, 티귿 이렇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고도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예사소리는 된소리나 거센소리에 비해 작고 약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거. 그에 반해 거센소리는 예사소리나 된소리에 비해 크고 강하고 무겁고 거친 느낌을 준다는 거. 자, 예사소리나 거센소리가 주는 느낌을 묻거나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중요하게 알아놔야겠죠. 자, 여기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되는데 이렇게 각각 쪼개서 보면 헷갈릴 테니까 자음 체계표를 하나 보여줄게요. 그냥 이 자음 체계표를 한번 암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잘 외워두길 바랍니다. 좋은 위치가 소리 나는 위치. 좋은 방법이 앞에서 봤던 발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있다고 했고 발음 나는 방법으로는 파열, 파찰, 마찰 그리고 예사, 된, 거센, 비음, 유음 비음, 유음 합쳐서 울림소리라고 해요. 파열, 파찰, 마찰 합쳐서 안울림소리라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여기 어떤 자음이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음의 체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은 발음하는 중에 입과 턱이 일정한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음과 발음하는 중에 입과 턱이 움직이는 모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고정하는 모음은 단모음이라 하며 발음하는 중에 입이나 턱이 움직이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단모음은 10가지 이렇게가 있고요. 변하는 모음, 이중모음은 11가지 이렇게가 있습니다. 우리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입술 모양, 혀의 위치, 혀의 높낮이 이렇게 3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입술 모양부터 보자면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면 원순모음, 입술이 평평하게 펴지면 평순모음이랍니다. 원순모음의 4가지, 평순모음의 6가지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 됩니다. 그리고 혀의 높이가 높냐, 중간이냐, 낮냐 이걸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고요. 이것도 단모음 체계표를 하나 보여줄게요.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헷갈리니까.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고모음인 이를 발음할 때랑 저모음인 에를 발음할 때 입이 더 크게 열리는 건 저모음이에요. 그래서 저모음은 혀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입이 더 크게 열린다는 거. 이거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건 저모음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모음 체계표 보자면 혀의 위치로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누고요. 입술 모양으로 평순, 원순으로 나누고 혀의 높이, 고중, 저로 나누죠. 그래서 이에, 위에, 의어와 우. 자, 이거 표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학습활동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나리, 울타리, 어린 모가나무 가지, 수국잎, 잔디밭, 현관앞, 강아지 머리 이 순서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솝솝솝솝, 롬롬롬롬, 톱톱톱톱, 홉홉홉홉, 톱톱톱톱 이렇게 시옷, 리을, 티귿, 히읗, 디귿 자음의 특성이 드러나죠.
우리 이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밝고 명랑한 느낌이 나는 것은 롬롬롬롬으로 흐름 소리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롭의 리을은 밝고 명랑한 느낌이며 빗방울이 경쾌하게 굴러가는 느낌, 빗방울이 스며들 듯 떨어지는 느낌을 주지만 톱의 티귿은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거칠고 강한 느낌, 굵은 빗방울이 세게 떨어지는 느낌, 빗방울이 무언가에 맞아 튕겨지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과 티귿 여기 주는 느낌 빈칸 뚫어두고 쓰라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까 롭과 톱의 차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밝고 가볍고 작은 느낌을 주는 양성모음 아야, 오요, 에예, 와, 웨 이것을 음성모음 어둡고 무겁고 큰 느낌을 주는 모음으로 바꾸면 느낌도 변하고 이거 모음 어떤 걸로 바꿔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가 사용됐으니까 양성모음이잖아요. 근데 이 양성모음을 음성모음으로 바꾸시오 하면은 아무래도 숲숲숲숲이나 룸룸룸룸 이렇게 우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양성모음으로 읽었을 때는 작은 빗방울이 가볍게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음성모음으로 바꾸어 읽으면 굵은 물방울이 무겁게 떨어지며 마치 깊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가벼운 봄비가 내리는 양성모음에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음성모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자면 금촌 이모댁이랑 금천이랑 헷갈렸죠? 이거는 오랑 어를 발음할 때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고 이건 많이 헷갈리는 거죠? 으랑 우. 이 으가 여러 가지로 발음이 허용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헷갈려 할 텐데 지금 나 같은 상황에는 으랑 우의 발음에 오해가 생겨서 지금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도 발음을 또박또박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고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되고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우리 아까 자음 체계표 기억하나요? 소리 나는 위치랑 발음 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자음 체계표를 봤었고 모음은 발음할 때 입과 턱이 일정하냐 변하냐 이걸로 통해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었는데 단모음은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위치에 따라서 단모음 체계표를 이렇게 봤었죠. 그 단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은 다 이중모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모음 체계표와 자음 체계표 두 가지를 잘 알고만 있어도 이번 단원에선 어려울 게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음원의 개념도 알고 있어야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음운의 세계와 관련된 문제 3가지 정도만 풀어보고 연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좀 중요하니까 문제를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일단 2번이랑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게요. 우리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일단 2번에 3번이죠. 곰에서 기억이 시옷으로 바뀌거나 오가 어로 바뀌거나 미음이 기억으로 바뀌거나 음운이 바뀌면 뜻이 달라지게 되므로 적절하고요. 우리 애초에 음운의 개념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죠. 따라서 음운이 바뀌면 그 뜻이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자음은 홀로 소리를 낼 수 없고 모음이 있어야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2번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예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에 낚이지 않는 거죠. 4번, 모음은 자음 없이 홀로 소리낼 수 있는 의문이며 5번,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며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죠. 그러면 4번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4번에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 두 가지가 존재하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가자면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아까 앞에서도 했어요. 이건 형태소예요, 여러분. 3번 현대국어에서 자음은 19개, 모음이 21개가 있죠. 4번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고요.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였죠. 5번 자음은 홀로 소리낼 수 없고 모음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리고 자음은 모두 울림소리가 아니라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이렇게 네 가지만 울림소리에 해당했죠. 따라서 적절한 거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음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7번 같이 보자면 적절한 것은 4번이죠. 우리 지읒은 센 입천장 소리로 혓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이응은 여린 입천장 소리로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목청 소리는 히읗이죠. 2번 니은은 잇몸 소리로 혀끝과 윗니의 뒷부분,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고요. 3번 미음은 입술 소리로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가 5번 히읗은 목청 소리로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음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28번 보고 넘어갑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송아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는 문제고요. 이것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28번에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거 2번이죠. 우리 멍멍 개할 때 그 아이 애랑 그 꽃게 할 때 어이 애는 둘 다 단모음의 전설모음이자 평순모음인데 예, 앞에 있는 애는 저모음, 뒤에 있는 애는 중모음에 해당해요. 따라서 입을 벌리는 크기나 혀의 높낮이 정도에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애를 발음할 때는 뒤에 있는 애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며 혀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므로 2번이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이 멍멍개랑 꽃게는 둘 다 평순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고 3번 이 둘 다 단모음으로 둘 다 발음하는 동안 입술이나 턱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모양으로 고정됩니다. 4번 이거 둘 다 평순모음이므로 둘 다 평평하게 입을 벌려야 되는 거고 5번 이거 둘 다 전설모음이므로 둘 다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거 2번이라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다음 설득 전략이 들어간 연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설득 전략이 담긴 연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유형 베이스트를 보자면 첫 번째로 본문인 세상을 바꾸는 실패와 상상력의 내용과 형식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두 번째로 본문과 적용학습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성적, 인성적, 감성적 이렇게 세 가지 설득 전략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놓고 넘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실패와 상상력, 조앤 K 롤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상을 바꾸는 실패와 상상력은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로 한 연설문으로 이 연설문은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태도와 상상력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을 생각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우선 제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주신 대학교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겸손하게 대학교 측에 감사함을 전달하고 있죠. 오늘 졸업생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연설이라는 건 다수의 청자 앞에서 진행되는 말하기임을 알 수 있고요. 졸업식 축사를 맡은 연설자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던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지, 졸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연설자가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연설의 주제를 선정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답을 얻었대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있는 여러분에게 실패가 주는 혜택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패가 주는 혜택과 상상력의 중요성은 이 연설의 주제로 내용일치 문제에 실패의 경험과 상상력의 힘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또는 연설의 주제를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 7년 동안 저는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지금 엄청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실패였는데 대학 졸업 후 7년 동안 실패만 했대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나고 번듯한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 연설자가 겪은 실패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실패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면서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었지요. 당시에는 이러한 암흑과도 같은 터널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끝이 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 실패만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절망스러웠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들기를 바랄 뿐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녹록하다라는 어휘의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만하고 상대하기 쉽다라는 뜻을 가진 녹록하다라는 어휘를 알아둬야겠죠. 자, 그런데도 저는 왜 실패가 주는 혜택을 말하려고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뒤에 본인이 스스로 답하고 있죠. 그래서 자문자답이 드러나고요. 일단 실패를 통해 얻은 첫 번째 혜택은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준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온 힘을 쏟게 되는 거죠. 내용일치 문제에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연설자는 실패를 통해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연이은 실패로 제게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딸과 낡은 타자기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패를 주춧돌 삼아 그 위에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연설자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열정을 쏟게 됐고 이렇게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주는 실패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실패는 또한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었던 제 자신을 알게 해줬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보다 성실하고 의지가 강하며 제 주변에 보석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실패를 통해 얻은 두 번째 혜택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첫 번째는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줘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온 힘을 쏟게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실패를 극복하고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실패를 통해 얻은 세 번째 혜택이 드러나죠.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연설자가 실패했던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패가 주는 혜택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으면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연설자가 제시한 실패가 주는 혜택,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혜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나 실패가 주는 혜택 세 가지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21살이던 때로 돌아간다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청중과 비슷한 나이인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청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성취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용일치 문제에 연설자는 과거로 돌아가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삶은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패가 주는 혜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하나 더 남았죠. 상상력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두 번째 이야기로 상상력의 중요성을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삶을 다시 추스르는데 상상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연설자가 상상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까닭에 대한 청중의 생각이 드러나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상상력의 가치는 더욱 넓은 의미의 가치입니다. 라고 자문자답의 방법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청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 저는 런던에 있는 국제샤먼위원회 본부의 연구부서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점심시간에는 짬을 내어 소설을 썼습니다. 지금 국제샤먼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조앤 K. 롤링이라는 연설자의 전문성과 댐데미를 바탕으로 연설의 신뢰를 갖게 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나며 연설자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중요한 까닭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납니다. 자, 이곳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고 속박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평생 만날 일도 없을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상상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국제샤먼위원회에서 일을 하며 얻은 깨달음이 드러납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를 위해 행동하게 하는 상상력의 힘이 드러나고 내용일치 문제에 연설자는 국제사문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상상력의 힘을 깨닫게 되었구나라는
오른손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연설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근거로 들어서 상상력이 중요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죠. 상상력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실패가 주는 혜택 3가지와 함께 알아놔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우리는 누구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짊어진 책임도 남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나고요. 여러분은 힘없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는 힘을 가지세요. 청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과 영향력을 그들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상상력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헤아리고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지금 청중의 욕망을 불러일으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납니다. 이 문단에서 드러나는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쓰라는 문제와 구체적으로 구절을 들고 거기서 청중의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이 문단을 중요하게 알아놔야 합니다. 자, 내일이 오고 여러분이 오늘 저의 말을 단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고대 로마의 현인이었던 세네카의 말만큼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 세네카의 말을 활용한 이유를 서술하라는 문제나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연설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세네카의 말을 통해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삶이 아닌 내면이 충만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에서는 이야기의 길이가 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자, 길이라는 건 물질적으로 성공한 삶, 자신만 생각하는 삶이고요. 내용은 내면이 충만한 삶, 타인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 내면이 충만한 삶,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격언을 인용하여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세네카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연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설은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놔야 할 설득 전략과 관련된 학습 활동만 보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의 청중과 연설의 목적,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고 실패가 주는 혜택 3가지와 상상력의 중요성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연설의 설득 전략으로 인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성적은 화자가 자신의 됨됨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이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고 이성적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청중의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증 방법을 사용하거나 통계자료, 전문가의 의견, 역사적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됩니다. 감성적은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 등을 제시하여 청중의 감동을 일으키는 설득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설에서 어디 부분에 인성, 이성,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두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쉬워지겠죠. 여러분들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설득 전략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어요. 청중의 나이와 지식 수준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했는지 청중의 신념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득 전략을 사용했는지 뒤에 가면 또 있거든요. 여기 연설자의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속도, 어조는 적절했는지
연설자의 표정이나 시선, 몸동작은 적절했는지와 같은 평가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연설자가 연설을 할 때마다 매번 큰 목소리를 유지하거나 뭐 과장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맞는 말의 속도, 어조 같은 걸 사용했는지 보는 게 평가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설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볼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3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연설은 그냥 그 연설 전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과서에 실린 내용. 자, 여러분 3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일단 3번의 적절한 내용은 3번이랑 5번이죠. 우리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상상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며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를 통해 상상력의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과 실패의 경험으로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과 5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죠. 2번 세네카의 말에서 길이는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삶,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의미하며 내용은 내면이 충만한 삶, 타인을 생각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삶보다는 내면을 꾸미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이야기에서는 길이보다 내용이 훌륭함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4번 졸업생 여러분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짊어진 책임도 남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중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과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득 전략과 관련된 문제 2개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20번 같이 보자면 20번의 정답은 5번이죠.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작가이자 국제 샤먼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조앤 K 롤링이라는 연설자의 전문성과 댐댐이를 바탕으로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은 인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므로 연설자가 국제 샤먼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연설자의 전문성과 댐댐이를 드러내는 것이 인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연설 내용을 항목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고 2번 연설자의 경험을 근거로 상상력이 중요한 까닭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죠. 3번 자신의 실패담을 진솔하게 드러냄으로써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고요. 4번 청중의 자긍심, 동정심을 자극하고 청중의 욕망을 언급하며 청중을 설득하는 것은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0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같이 보자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죠. 우리 인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자신의 댐댐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이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전략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고 해서 연설자의 댐댐이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면 이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감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청중의 욕망이나 자긍심, 동정심, 분노와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3번.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냄으로써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4번과 5번.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실패가 주는 혜택과 상상력이 중요한 까닭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하게 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됩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4단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